른지, 너 정말 역겹다. 지움 같은 놈? 그딴 걸 위해 내 가족을 버린 거냐? 당신은 몰라. 당신은 항상 일만 하고 나를 신경 쓰지 않았잖아. 나도 인간이야. 인간? 아니, 너는 배신자야.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수치야. 완벽한 결혼 생활처럼 보였던 우리 관계는 사실 이미 깊은 균열 속에 있었습니다. 민호, 제가 사랑했던 남편은 오직 일에만 몰두했고 그 사이 저는 외로움 속에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중 지훈이라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게 웃음을 주었고 제가 다시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흔들림이 저를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밤, 민호는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지훈과 함께 있는 모습을요. 그의 눈빛은 제 영혼을 찢어놓을 듯했으며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넌 정말 역겹다, 은지. 지훈 같은 놈을 위해 내 가족을 버린 거냐? 제가 저지른 실수는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제가 치러야 할 대가일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준비하세요. 각 순간이 숨이 멎을 듯한 긴장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저는 은지입니다. 나이는 32살이고 인천에서 무역회사의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은 아마도 이 나이대의 평범한 여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조용하고 단조롭지만 저는 제 삶에서 누리고 있는 사소한 행복들을 늘 소중히 여깁니다. 어린 시절, 저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가족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저와 2명의 형제를 위해 항상 더 나은 삶을 제공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특히 겨울 아침이면 어머니께서 이른 새벽부터 아구미에 불을 피우고 따뜻한 미역국을 끓이셨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셨는데 남은 김치 몇 조각에 찬밥 한 공기를 드시고는 버스를 타고 출근하시곤 했어요. 그 시절의 삶은 단순했지만 작은 기쁨들도 많았습니다. 봄이 오면 동네 아이들이 벚꽃나무 아래에 모여 꽃잎을 주워 장난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때는 그 마을에서 평생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운명은 저를 서울로 이끌었고 한양대학교의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서울에서의 생활은 화려하고 분주한 도시 분위기에 압도당하기도 했지만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꾼 사람, 민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민호와의 첫 만남은 대학생들이 모이는 세미나에서였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첫인상부터 따뜻한 눈빛이 느껴졌죠. 민호는 제가 이전에 만나본 남자들과는 달랐습니다. 늘 성숙하고 모든 일에 신중하며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항상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부산에서 자라났으며 아버지는 고등학교 교사, 어머니는 가정주부였다고 이야기하곤 했어요. 민호와 저는 제가 대학 2학년 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우리는 한강변을 함께 산책하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어요. 그는 늘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늘 안심이 들곤 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우리는 각자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습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무역회사에 취직했고 민호는 핀테크 스타트업에서 매니저로 일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2년 뒤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식은 대단히 화려하지 않았지만 가족과 친한 친구들이 함께해준 소박하고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송도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집이 넓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겐 충분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요리를 하고 창문 밖으로 도시의 불빛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죠. 가끔은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함께 사오며 소소한 행복을 나눴습니다. 민호는 요리를 좋아해서 다른 직업을 선택했다면 요리사가 되었을지도 몰라 라고 농담하곤 했습니다. 결혼 초기에 우리의 삶은 잔잔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돈을 모아 중고차를 샀거나 여름에 제주도로 여행 가는 작은 꿈을 꾸곤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진정한 행복이란 누군가와 일상의 작은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생은 항상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민호는 제가 30살이 되었을 무렵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의 결점을 전폭적으로 지지했고 그의 능력과 끈기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홍대에서 시작한 작은 카페가 경쟁 심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창업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치열한 도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카페 운영에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고 저는 퇴근 후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혼자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그리움과 외로움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우리 사이에 생긴 이 간극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틈은 점점 커져갔고 우리의 관계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민호가 창업을 결심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열정을 담아 홍대에 작은 카페를 열었고 그의 가족들이 자금적으로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홍대라는 지역 특성상 젊은 층이 많이 몰려들었고 민호의 카페는 그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민호는 늘 카페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메뉴를 다양화하고 인테리어에 신경 쓰고 때로는 직접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려주며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모습은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홍대라는 장소는 경쟁이 심하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점점 주변에 새로운 카페들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민호의 카페는 이전처럼 손님들로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민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일에 투자해야 했습니다. 그는 메뉴를 개선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연구했고 홍보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민호는 집에 거의 머무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그의 모습은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노력과 열정이 대단하다고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부재가 제 마음에 깊은 외로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빈 식탁 앞에 앉아 그가 돌아오길 기다리곤 했습니다. 저희가 함께하던 소소한 일상들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주말에도 민호는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다시 괜찮아질 거야? 그는 늘 이렇게 말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알았기에 불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만과 서운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민호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 그의 카페를 찾았습니다. 그날 카페는 조용했고 민호는 주방에서 재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가 민호야,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 잠깐 쉬는 게 어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쉴 수 없어.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너도 알잖아. 그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불안과 피로가 엿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를 더 이해하려 노력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제 외로움이 커져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지만 그의 부재로 인한 공허함을 무시하기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집은 여전히 같은 공간이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따뜻하고 아늑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텅 빈 집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도 괜찮을까? 시간이 흐를수록 민호와의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그가 돌아오면 우리는 짧은 인사만 나누었고 그는 피곤한 몸을 침대에 뉘우며 곧 잠들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그는 다시 카페로 나가 바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일상 속에 제가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민호의 곁에서 그를 지지하고 싶었지만 제 자신도 지쳐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 사이에 형성된 보이지 않는 벽은 점점 더 두꺼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벽을 허물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사의 동료 회의 중 저는 영업부 부장인 지훈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활기차고 유쾌한 사람이었으며 대화할 때마다 주변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회사 일과 관련된 대화로 시작됐습니다. 보고서 마감 일정, 팀 간 협업, 혹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과 대화하는 시간은 늘 가벼운 웃음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모처럼만의 활력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회의가 끝나고 점심을 함께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점심시간마다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곤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고 묻자 그는 머리를 식히는데 이만한 게 없어요. 공기라도 좀 쐬고 나면 다시 일할 힘이 나거든요 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 가끔씩 점심시간에 그와 함께 산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회사일 뿐 아니라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의 열정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저를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 자신도 모르게 지훈과의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느껴지는 허전함이 커질수록 지훈과 나누는 가벼운 대화와 웃음이 제게 위로처럼 다가왔습니다. 하루는 민호가 카페인로 늦게 들어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집으로 혼자 돌아가는 길에 문득 지훈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날 유난히 피곤해 보였던 그에게 농담으로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줄 건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상 밖으로 그는 흔쾌히 좋아요. 퇴근길인데 같이 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우리는 창문 밖의 야경을 보며 사소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로부터 오랜만에 느껴지는 진심 어린 관심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욱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일상적인 대화도 늘어났습니다. 그는 종종 제가 좋아할 만한 카페를 추천하거나 주말에 가볼 만한 전시회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회사 근처에서 저녁을 함께 먹기도 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마치 제 삶의 잃어버린 색깔을 다시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제 마음속에서는 미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지훈과의 관계가 단순히 동료 이상의 감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어느 날 그가 요즘 피곤해 보여요. 무슨 일이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그의 관심 어린 질문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져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의 경계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건 단지 친구 간의 위로와 공유일 뿐이라고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지훈과 마주치는 순간마다 혹은 그의 메시지를 확인하며 웃고 있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점점 더 커지는 혼란이 피어났습니다. 그는 늘 신중하게 거리를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그조차도 종종 저를 향한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한 번은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지훈과 함께 앉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게 다가와 요즘 많이 힘든가 봐요. 제겐 말해도 괜찮아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그 말 한마디가 너무나 위안이 되면서도 제 자신이 이 상황을 어디까지 끌고 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민호의 부재로 인한 공허함과 지훈의 따뜻한 관심 사이에서 저는 점점 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텅 빈 집안에서 홀로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속 갈등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 관계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점점 그에게 기대는 제 자신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저는 지훈과 함께 강남의 작은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잊으려는 듯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웃음을 주고받던 그 시간은 너무나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지훈은 그의 특유의 유머로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고 저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지훈이 농담을 던질 때마다 저는 웃음을 터뜨리며 스스로가 이런 순간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지훈과의 대화가 조금 깊어졌습니다. 그는 제게 요즘은 더 밝아 보여요. 좋은 일이 있나요? 라고 물었고 저는 그 질문에 잠시 머뭇거리다 웃으며 그저 당신이 재밌게 해줘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그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스스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음식점 문 쪽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문득 고개를 들자마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문 옆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민호였습니다. 그는 동료와 함께 있었던 것 같았지만 그의 눈은 오로지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민호의 눈빛은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분노, 실망,
그리고 어딘가에 깊은 슬픔이 깃든 그 눈빛은 마치 제 심장을 꿰뚫는 듯했습니다. 저는 몸이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지금조차도 삼원을 눈치챘는지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기 전까지 저는 자리를 떠날 수도 그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사라진 후에도 그 순간이 마치 영화처럼 제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문을 나서는 장면은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구는 제게 괜찮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음식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방금 전까지의 즐거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가슴속에는 깊은 죄책감이 퍼졌고 동시에 민호와 대면하지 못한 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음식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수없이 민호에게 전화를 걸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려 할 때마다 손이 멈췄습니다. 민호의 표정을 떠올릴 때마다 그가 느꼈을 감정이 제게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그는 제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억누르려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와 눈을 마주치기가 두려웠습니다. 입술을 떼어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지야. 민호는 조용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너 아직 나를 사랑하니? 그는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졌지만 저는 그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멈추려 해도 멈출 수 없는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호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며 잠시 고개를 끄덕였고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와 함께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얼마 후 민호가 여행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의 눈은 저를 해냈지만 이전처럼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민호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벨소리가 울리는 동안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게 느낀 배신감과 실망감을 생각할 때마다 제 가슴은 더 깊은 죄책감으로 무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의 흔적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그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그는 출근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에게 연락해보았지만 그들조차도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집안은 텅 비었고 마치 그의 부재가 모든 공간에 스며든 듯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우리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은 저였고 그로 인해 민호가 느낀 고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를 되찾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민호가 저를 완전히 떠나기 전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호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던 시간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결혼 서약을 했던 그날. 그런 기억들은 제게 민호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를 잃고 싶지 않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억들은 동시에 제가 저지른 잘못과 그가 느낄 상처를 떠올리게 했고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날 밤도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호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제게 남은 것은 텅 빈 집과 끊임없는 죄책감뿐이었습니다. 민호가 다시 돌아와 줄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주일 후 아침에 문을 열자 문 앞에 누군가 놓고 간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지훈이 다른 여성과 바에서 다정하게 있는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 그는 낯선 여성과 웃으며 서로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친근함을 넘어선 친밀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사진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 저에게 보여줬던 모든 친절과 관심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혼자만이 특별한 존재라고 믿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느꼈던 위안과 즐거움은 사실 단순히 그의 연출된 매력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목표물 중 하나였을 뿐이라는 사실이 저를 깊은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긴 고민 끝에 민호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숨기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제 잘못을 고백하고 민호에게 직접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여러 번 문자를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진심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호야, 우리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정말 미안해. 그는 짧게 답했습니다. 신촌의 카페에서 보자. 그를 만난 날, 저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를 발견했습니다. 민호는 창가에 앉아 있었고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더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고 그 차가움은 저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의 맞은편에 앉은 후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민호야, 나 정말 잘못했어. 무슨 말로도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아? 저는 지훈과의 만남, 그리고 그로 인해 민호를 얼마나 상처 입혔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제가 느꼈던 외로움과 약함이 어떻게 저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는지에 대해서도 털어놓았습니다. 민호는 저의 고백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의 얼굴에서는 감정을 읽어낼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에게 다시 믿음을 줄 기회를 주겠니? 나 정말 잘못했다는 걸 알아? 하지만 널 잃고 싶지 않아.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의 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희망과 불확실성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시간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에게 다시 신뢰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민호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민호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제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에게 준 상처가 너무나 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이 지훈은 회사에서 갑작스레 해고되었습니다. 그는 재무적인 문제에 연루되어 회사에 큰 피해를 끼쳤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 결과 회사는 그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의 해고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가 저를 속였다는 사실과 함께 이제 그의 모든 행동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해고 이후 지훈은 저에게 끊임없이 메시지와 전화를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말을 걸거나 그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내용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연락은 집착에 가까운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저를 찾아오겠다는 메시지를 남기거나 제가 있는 장소 근처에서 갑작스레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가 골목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공포심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고 그의 행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제 신고를 받아들였고 지훈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민호가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그는 제 삶에서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몇 주가 지나고
민호가 다시 한번 저를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신촌의 같은 카페에서 만난 그날, 저는 여전히 긴장된 마음으로 그를 마주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처음처럼 차가운 눈빛을 보내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신중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난 아직 너를 사랑해,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제게 작지만 단한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면 너도 정말로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저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다시 회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강남에 있는 결혼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곳은 결혼 위기를 겪는 부부들이 서로 소통하는 법과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민호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상담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솔직히 털어놓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우리는 서로가 왜 상처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어떻게 우리 사이의 신뢰를 깨뜨렸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상담 중 한 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건 내 잘못이기도 해. 하지만 난 우리가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고 싶어. 그의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단지 저를 비난하거나 제가 잘못한 부분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계의 회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민호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을 뻔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넘어졌을 때에도 결국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었고, 제가 가장 믿고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담이 끝날 무렵, 우리는 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갈 길이 멀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우리는 함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민호의 곁에서,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화해의 여정은 여전히 길었지만 저와 민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전의 직장을 그만두고 민호의 카페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에게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주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카페 일을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이 생소하고 낯설었습니다. 고객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내어주는 일이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민호와 함께 일하며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커피를 만드는 것부터 고객 응대 요령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일을 하며 그가 얼마나 진심으로 카페를 사랑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왔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의 열정이 제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하루는 카페에 자주 오던 단골 손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언제나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두 분 덕분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민호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이 작은 공간이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저를 뿌듯하게 만들었습니다. 카페에서 함께 일하며 민호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끔 농담을 던지며 저를 웃게 만들었고 그럴 때마다 그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전처럼 진지하고 성실했지만 저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한결 부드럽고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민호의 시선에서 그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불안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저 또한 스스로의 잘못을 떠올리며 자책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마다 저는 우리의 관계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호는 카페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며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손님들이 그와 대화를 나누며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마치 예전의 민호로 돌아간 듯 보였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질문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상처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을까? 과거의 실수와 아픔은 우리 관계에 깊은 흔적을 남겼고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남아있는 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카페 문이 닫히는 늦은 저녁, 민호가 커피 한 잔을 들고 저에게 건넸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그가 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따뜻함과 고마움이 느껴졌고 저는 그 순간 우리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를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저는 민호의 옆에 계속 머물기로 했습니다.